인류는 탄생한 그 순간부터 세상을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왔습니다. 그 시도가 성공하는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완전히 실패로 끝나기도 했죠. 우리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까지 나아온 것입니다. 그중 되돌릴 수 없는 실수 하나를 꼽자면 아마도 핵분열을 너무 이른 시점에 발견해버린 일이었을 겁니다. 그 결과 인류는 원자폭탄이라는 무기를 만들어냈고 동시에 자멸의 위험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곧바로 그 핵분열 반응을 오히려 살아남기 위한 에너지로 바꿔보려 시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실제로 그것을 실현해냅니다.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이 쌓여가는 한편 화석연료보다 더 친환경적이고 저렴하게 전기를 만들어내는 원자력 발전소가 수백 기나 건설된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원전이 사용하는 우라늄이라는 연료 자체에 커다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상업용 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에는 핵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플루토늄 239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라늄 대신 토륨을 연료로 쓸 수는 없을까 하고 말이죠. 토륨은 우라늄보다 훨씬 저렴할 뿐만 아니라 거의 방사성 폐기물을 남기지 않는 물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궁금해질 수 있겠죠. 그럼 애초에 왜 우라늄을 쓴 거지? 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우라늄 235야말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유일한 스스로 연쇄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동위원소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천연 토륨 232는 그 자체로는 연쇄 반응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이 한계를 극복할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돌파구를 찾아낸 겁니다. 1950년대 미국이 토륨 원자로라는 개념을 제시한 이후 지금 이 연구를 가장 앞에서 이끌고 있는 건 바로 중국의 과학자들입니다. 여기는 토픽. 흥미로우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왜 토륨인가?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우라늄을 대체할 연료를 찾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히토류 원소와 비교해보면 지각 속 우라늄의 평균 함유량은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퍼센트, 절대 적다고는 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우라늄 매장량이 가장 많은 세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 카자흐스탄, 캐나다입니다. 중국은 매장량 기준으로는 세계 9위, 채굴량 기준으로는 8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라늄 수입량만 보면 중국이 전 세계 1위입니다. 즉 중국은 자국 내 우라늄만으로는 에너지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는 뜻이죠. 반면 지각 속 토륨의 평균 함유량은 우라늄의 3배 이상으로 8에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퍼센트에 이릅니다. 다만 우라늄처럼 토륨만으로 경제성이 나오는 광상은 자연계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점에 있어서는 중국이 자연의 은혜에 불평할 수는 없을 겁니다. 토륨은 히토류 광산과 함께 존재하고 레어어스 채굴 과정에서 부산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레어어스 채굴과 생산 분야에서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이 1위였지만 지금은 중국이 단숨에 추월해 세계 최대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1990년대 초부터 급격히 생산량을 늘렸고 2008년에는 전 세계 생산량 12만 4천 톤 중 무려 12만 톤을 중국이 차지했습니다. 중국의 레어어스 대부분은 바야노보 광구의 모나자이트 광석에서 채굴되고 있습니다. 모나자이트에 들어있는 레어어스 비율은 많게는 50%에 달하기도 합니다. 모나자이트를 포함한 사광은 레어어스와 토륨을 얻기 위한 주요 자원입니다. 이런 사광은 암석이 풍화되면서 잘 부서지지 않고 물에도 잘 녹지 않는 모나자이트만이 남아 그것이 강과 호수, 해안가에 쌓여 형성된 것입니다. 물론 채굴한 광석에서 토륨을 분리해내는 일은 그리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추출법이나 이온 교환법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죠. 마지막 단계에서는 토륨을 우라늄으로부터 따로 분리해내야 합니다. 유기용매 속에서 질산을 사용해 토륨은 수용액 쪽으로, 우라늄은 유기상에 남도록 조건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순도 높은 토륨 금속 분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토륨을 원자로에서는 어떻게 사용할까? 토륨은 원래 용접용 텅스텐 전극의 첨가제, 진공광 같은 램프의 안정제,
수은 등이나 살균 등 같은 방전 등의 재료, 열 전자 방출을 높이기 위한 게터 소재, 그리고 경합금의 합금 원소 등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벌써 60년도 훨씬 전부터 토륨을 원자력 에너지의 연료 후보로 주목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실용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까요? 사실 토륨-232는 열 중성자를 쬐면 연쇄 반응이 가능한 우라늄-233으로 변환된다는 건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토륨 원자로라는 개념은 1950년대에 처음 제안됐고 60년대에는 미국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에서 초기 형태의 토륨로가 실제로 가동됐습니다. 그 원자로는 토륨과 우라늄을 함께 연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5년 동안 가동하며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폐쇄되고 말았죠. 그렇다면 우라늄 원자로와 토륨 원자로, 근본적인 차이는 뭘까요? 우라늄 원자로에서는 연료봉이 다 타고 나면 사용 후 핵연료라는 형태로 방사성 폐기물이 대량으로 남습니다. 이 폐기물은 더 이상 연쇄 반응도 못하면서 완전히 붕괴되지도 않죠. 결국 이 사용 후 핵연료는 반드시 폐기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수한 저장시설에 장기간 보관해야만 합니다. 특히 위험한 건 방사성 플루토늄입니다. 그런데 토륨의 핵 분열 과정에서는 이 플루토늄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 토륨을 용융 상태, 그러니까 녹인 상태로 쓰면 폐기물 문제 자체가 거의 사라집니다. 플루토늄이 거의 생기지 않기 때문에 평화적 목적으로 만든 원전이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 설비로 전용될 가능성도 없어지죠. 우라늄 원자로에서는 이 이중 용도 문제가 늘 논란거리였습니다. 하지만 토륨 사이클에서는 강력한 감마선이 발생하기 때문에 핵무기급 우라늄-233을 분리하는 것은 값비싼 차폐 설비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토륨 원자로의 연료는 우라늄 원자로처럼 고체가 아니라 용융염이라는 액체 상태로 순환됩니다. 이렇게 용융염 연료를 쓰면 2011년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처럼 냉각계가 고장나더라도 수소 폭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수소 폭발로 인해 방사성 요오드나 세슘이 대기 중에 퍼졌죠. 하지만 토륨 원자로의 산업 공정에는 애초에 물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소도 없고 폭발 위험도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게다가 토륨 원자로에는 동결 플러그라는 장치가 있어서 과열되면 이게 녹으면서 액체 연료를 아래 탱크로 자동 배출시켜 반응을 멈추게 해줍니다. 탱크 안에서 연료가 식으면 연쇄 반응도 멈추고 사고도 자연스럽게 방지되는 거죠. 참고로 냉각수 개통이 필요 없기 때문에 토륨 원자로는 우라늄 원자로보다 훨씬 더 작고 간결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토륨을 활용하는 핵심은 리튬, 베릴륨, 우라늄-233, 토륨-232의 플루오르 화물을 녹인 핵염을 담은 용기, 즉 액체염 원자로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약 450도에서 녹기 시작하는 핵연료는 더 높은 운전 온도에서 토륨-232를 우라늄-233으로 변환시키는 겁니다. 가장 큰 과제는 고온과 방사선 속에서 어떤 물질도 부식시키는 이 지옥의 용융염에 견딜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죠. 중국의 돌파구? 요즘 과학계에서는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토륨 원자로 도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우라늄 원자로와 비교하면 사고 위험이 낮고 방사성 폐기물 처리도 훨씬 수월하다는 명확한 장점이 있죠. 다만 장기간 운전이 가능한 토륨 원자로는 아직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인도, 캐나다, 독일 등에서 건설된 15개의 원자로 중 대부분은 기술적 혹은 경제적 이유로 멈춰섰습니다. 중국에서는 상하이 응용물리연구소 SINAP가 토륨 에너지 연구를 이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2030년까지는 발전량 기준으로 중국이 미국을 앞설 것으로 보이며 2035년까지 150기의 신규 원자로가 가동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중국은 2050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원자력 비율을 15%까지 끌어올릴 계획도 세워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은 원자력 연구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중 4억 4,400만 달러가 바로 용융 플루오르화 토륨 원자로 LFTR 개발에 투입됐습니다. 출력 2메가와트 규모의 이 실험용 토륨 원자로는 2018년에 고비 사막에서 건설이 시작되어
2021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실험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며 중국은 2025년에 다음 단계로 10메가와트급 토륨 원자로 건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원자로의 핵심부는 기존 우라늄 원자로와 달리 높이 3m, 직경 2.8m라는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입니다. 그 대신 운전 온도는 무려 섭씨 700도에 달합니다. 이 원자로는 50kg의 토륨을 포함한 연료로 가동됩니다. 초기 운전 시에는 기체 상태의 부산물을 제거하면서 연료가 계속 보충될 예정입니다. 5에서 8년 후에는 대부분의 부산물이 소비되고 우라늄, 토륨, 염이 순환적으로 재처리되는 연속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아주 소량의 마이너 악티나이드만이 남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출력은 20%에서 시작해 80%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10메가와트 원자로가 순조롭게 가동된다면 2030년에는 373메가와트급 토륨 원자로를 가동하겠다는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상업용 토륨 원자로의 실현은 중국의 큰 지역적 이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바야노보 광산에서 나오는 모자나이트 광석을 거의 남김없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중국은 히토류 정년 과정에서 부산물로 토륨을 얻는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사막에 건설된 대규모 토륨 발전소가 가동되면 이후 거대한 원전 건설로 가는 길도 열릴 것입니다. 아무리 토륨 원자로가 안전하다고 해도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설치하는 게 더 안심되겠죠. 냉각수를 대량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토륨 발전소를 무인 지역에 짓는 것, 그것이 안전성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인류는 아직도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의 토륨 원자로 계획이 성공한다면 전 세계적인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원자력 발전이 급속도로 발전하며 새로운 원전 건설 붐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토륨 원자로는 안전할 뿐 아니라 우라늄 원자로처럼 수천 년 동안 복원해야 하는 위험한 폐기물을 남기지 않습니다. 게다가 작고 안전하며 물 냉각이 필요 없는 토륨 원자로는 선박이나 잠수함, 심지어 우주선에까지 탑재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도 열고 있습니다. 과연 현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실험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고 기대했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해답은 이제부터 밝혀지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친구들에게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